여러분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콘크리트 바닥이 10년 뒤에도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파트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 주거였습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재건축을 통해 자산을 불리고 간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아파트가 선사한 기적이었습니다. 2030 세대는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아파트에서 자랐으며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전 재산을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기적의 엔진이 소리 없이 식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인 2040년 대한민국 아파트 10채 중 무려 7채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재건축도 리모델링도 불가능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아파트 신화, 과연 그것은 아직도 유효한 걸까요? 지금부터 아파트 공화국의 탄생부터 균열,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예정된 미래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드는 그 공간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제1막 1장, 탄생 단칸방의 기적에서 현대화의 상징으로 1970년대 초 대한민국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9%였습니다. 그 시절 아파트는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외화벌이 기술자, 정부 관료, 그리고 일부 중산층. 대부분의 서민들은 단칸방과 연립주택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살았습니다. 내 방은커녕 우리 집조차 없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불과 50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아파트 비율은 65%에 육박합니다. OECD 국가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가의 필요와 개인의 욕망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아파트는 효율의 결정체였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밀려들었고 서울이라는 좁은 땅에 수백만 명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미로 쌓아 올리는 것 외에 바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과정이 정부는 아파트 건설을 국가 근대화의 상징으로 격상시켰고 현대, 대우, 삼성 같은 대기업이 건설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아파트는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온수가 나오는 욕실, 주막 난방. 지금 들으면 당연한 것들이지만 당시로선 혁명적인 삶의 질이었습니다. 거기다 은행 융자까지 받을 수 있다니 내 집 마련이라는 한국인의 가장 오래된 꿈이 처음으로 현실의 언어로 번역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물리적 논리, 국가 정책의 방향, 그리고 서민의 열망. 이 세 가지가 만난 곳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탄생의 조건이 이렇게 완벽했다면 왜 지금 우리는 아파트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세대, 바로 아파트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제1막 2장, 아파트 퀴즈. 아파트를 고향이라 부르는 세대.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릴 때 살던 집 기억해? 열의 여덟은 아파트를 떠올립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던 그 냄새, 복도에서 뛰다 이웃어른께 혼나던 기억,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던 놀이터. 이들에게 아파트는 차갑고 비인간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엄마의 된장찌개 냄새와 아빠의 퇴근 소리가 담긴 그야말로 고향입니다. 이른바 아파트 퀴즈 세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신기한 체험의 대상에 가깝습니다. 친구 집이 단독주택이면 마당이 있어? 신기하다 라고 반응하는 세대. 주거의 기본값, 즉 디폴트가 처음부터 아파트로 세팅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의 주거 환경을 안전의 기준점으로 내면화합니다. 아파트 키즈에게 아파트는 그저 사는 곳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경비원이 있는 단지, 택배가 안전하게 보관되는 무인함, CCTV가 촘촘히 설치된 지하주차장.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삶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된 것처럼 아파트는 이 세대의 삶에 깊숙이 내재된 기본 인터페이스가 됐습니다. 아파트 없이 정상적인 삶을 상상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본값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 선택의 기로에서입니다. 특히 성별에 따라 놀라울 만큼 다른 선택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제2망, 3장, 젠더와 로망, 안전이라는 이름의 잠금장치. 나중에 어떤 집에 살고 싶어? 이 질문을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던지면 흥미로운 균열이 발생합니다. 많은 남성들은 마당 있는 단독주택을 로망으로 꼽습니다.
주말에 바베큐를 굽고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이웃의 눈치 보지 않고 크게 음악을 틀 수 있는 집. 자유와 독립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대답은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아파트. 그것도 가능하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단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의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 단독주택은 불안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1층 창문을 누군가 들여다볼 수 있고 밤늦게 귀가할 때 골목이 어둡습니다. 반면 아파트 단지에는 경비원이 있고 지하주차장부터 현관까지 CCTV가 이어집니다. 카드키 없이는 로비조차 들어올 수 없는 구조. 이것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일상적 안전을 구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판단은 더 명확해집니다. 단지 내 놀이터, 어린이집, 학원가, 도보 통학 가능한 학교. 아파트 단지는 육아에 최적화된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아이의 방과 후 동선을 단지 안에서 완결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맞벌이 가정에게 절대적 가치입니다.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안전, 편의, 교육, 커뮤니티, 삶의 핵심 인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패키지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얼마를 지불하고 있을까요? 제2막, 사장, 경제적 중독, 영끌에서라도 들어가야 하는 이유. 2030 세대의 아파트 구매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엔 안타깝다가 나중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그들은 삽니다. 부모님 돈을 빌리고 은행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씁니다. 이른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표현이 이 시대의 언어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냉정한 계산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45배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나 예금 이자율과 비교하면 아파트는 압도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집을 산다는 것이 단순히 거주지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맞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신축 아파트가 주는 생활의 질이 더해집니다. 빌트인 시스템 에어컨,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바닥 구조, 스마트홈 시스템, 커뮤니티 센터의 헬스장과 독서실. 한번 경험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편의입니다. 2030 세대는 냉정합니다. 이들은 아파트를 로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삶의 기준을 지키면서 동시에 자산을 보전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파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인 선택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트에 끌리는 또 다른 이유, 재건축을 통한 시세 차이. 그런데 그 황금 엔진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2막 5장, 재건축의 역설, 꺼져가는 황금 엔진. 30년 전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받았습니다. 헌집 주고 새 집 받기, 재건축의 마법이었습니다. 더구나 새 집은 헌집보다 훨씬 컸고 분양을 통해 오히려 돈까지 남았습니다. 건설사는 이익을 얻고 조합원은 새 집을 받고 도시는 정비되는, 모두가 웃는 구조였습니다. 이 마법이 한국 부동산 신화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엔진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용적률입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헌 건물을 허물어도 새로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분양 수익이 나오지 않고 수익이 없으면 건설사는 사업을 맡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사비 폭등입니다. 2020년대 들어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공사비가 50% 이상 오른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조합원, 즉 원래 살던 주민들이 추가 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30평짜리 집을 재건축하는데 추가 분담금이 3에서 4억 원. 노년의 삶을 그 집 한 채에 의지하던 어르신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결국 정든 집을 팔고 떠나야 합니다. 재건축이 원주민을 내쫓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불가, 분담금 폭탄, 원주민 이탈. 성공신화의 핵심 장치가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균열이 15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제3막 6장 2040 시나리오, 슬럼화와 양극화의 그림자. 인공지능에게 2040년 대한민국 아파트 지도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네모했습니다. 2040년이 되면 전국 아파트 10채 중 7채가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주택이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심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많은 노후 아파트 중 재건축 사업성이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10에서 20% 안팎입니다. 강남권, 목동, 여의도처럼 땅값이 받쳐주는 곳들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80%는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관리 실패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이 모여 사는 단지에서 수선 충당금이 고갈되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외벽 균열이 생겨도 보수공사를 못하는 상황. 서울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의 일부 단지는 이미 이 조짐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빈집 확산입니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지방에서는 살 사람이 없어 아파트 자체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빈집 수는 150만 채를 넘어섰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 중입니다. 아파트가 자산이 아닌 짐이 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단지와 쇠락하는 단지 사이의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극명해질 것입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곧 어떤 계층이냐를 결정하는 주거 양극화. 아파트가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아닌 신분을 고착시키는 콘크리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정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3화 7장 체질 개선 100년가는 집을 위한 설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지어진 지 100년이 넘은 아파트에 사람들이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분리에 있습니다. 건물의 뼈대인 골조와 안에 들어가는 배관 전선벽 같은 내장재를 처음부터 분리해 설계합니다. 골조는 100년을 버티도록 단단하게 짓고 내부 설비는 필요에 따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가족 구성이 바뀌면 벽을 옮기고 배관이 낡으면 골조 훼손 없이 갈아 끼웁니다. 집이 사람에게 맞춰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명 아파트의 핵심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장수명 아파트 인증 제도가 존재합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이론적으로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재건축 주기를 30년에서 100년으로 늘릴 수 있다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분양되는 아파트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장수명 최저 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장의 분양가를 낮추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장수명 구조로 설계하면 초기 건축비가 올라갑니다. 건설사도 소비자도 30년 후의 내구성보다 오늘의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당장 팔릴 집을 짓는 논리가 100년을 버틸 집을 짓는 논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정책도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정부는 공급에만 집중했습니다. 새 집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만 논의했을 뿐 있는 집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오래 쓰느냐는 의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패러다임을 공급에서 관리와 유지 보수로 전환하는 결단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3화 8장 결론. 공화국 시민의 선택. 아파트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가장 충실한 파트너였습니다. 국가가 근대화를 이루는 동안 수백만 명에게 집을 제공했고 재건축을 통해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도왔으며 단지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50년의 성과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파트너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 맞닥뜨린 위기는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공 모델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얼마나 빨리 인식하고 얼마나 현명하게 전환하느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의 가치를 매매가가 아닌 지속 가능성으로 측정하는 관점의 전환. 둘째, 새 집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에서 있는 집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로의 정책 전환. 셋째, 개인 자산으로서의 집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는 주거 인프라로의 인식 전환. 이 전환들은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집을 산 사람에게 장수명 관리를 이야기하면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공급으로 표를 얻어온 정치권에 유지보수 중심 정책을 요구하면 저항이 따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불편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15년 후 우리는 훨씬 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자란 세대가 이제 아파트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나이가 됐습니다. 어디에 사느냐를 넘어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를 묻는 세대. 그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아파트 공화국이 다음 반세기를 살아남는 첫걸음입니다. 집의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일에 있습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